10이죠. 어제 읽은 부분이 챕터 9까지였던 것 같아요. 좌절부터 안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챕터 9부터 다시 읽어볼 거예요. 새로운 정거장에 선 것일 뿐. 새로운 정거장. 우리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호와 믿음이었던 것처럼 행동하나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어느 곳 어느 것이나 원래 돌발적인 증오와 추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말입니다. 안나 프로이트. 인생의 중심에는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나는 좌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결과를 경험합니다. 기대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당연히 좌절이 뒤따릅니다. 좌절은 마음 흐름의 허리가 꺾이는 것입니다. 채우고 싶은 욕구의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갖기를 바라지만 결국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좌절은 우리를 슬프고 화나고 우울하게 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앞이 막힌 캄캄한 동굴 속 미로의 한가운데 혼자 떨며 서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찾아 헤매도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마음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 왜 누가 내 앞길을 막고 있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가요? 좌절이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거네요. 읽어보니까. 그래도 마저 읽어볼게요. 인생에는 디딤돌도 있지만 걸림돌도 많습니다. 좌절은 걸림돌이 만들어냅니다.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걸어가다가 걸림돌에 치여 넘어집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릅니다. 그때 드는 기분이 좌절감입니다. 이루고 싶었던 것이 클수록 좌절은 깊습니다. 자신의 좌절감이 크다면 걸림돌이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무의식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좌절한 사람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은 에너지를 헛되게 쓰게 합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공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이 더 빠집니다. 좌절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현명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좌절은 폭발합니다.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가끔 일어나는 비극적인 총기 사건도 어떤 좌절의 결과입니다. 억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아이들은 자신이 느끼는 좌절을 동생이나 강아지에게 폭력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운명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은 편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합리화라는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보면 성격, 방어 기제, 대처 방식, 이 모두 운명에 해당됩니다.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명은 사실은 어려서의 경험에서 시작되고 자라면서 스스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그 결과를 피동적으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운명이라는 탄식은 늘 반복됩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잠시는 편해집니다. 그러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요? 정말 운명을 바꾸려면 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성격 패턴을 알아내서 그것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좌절감에 빠져 방 안에 틀어박혀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좌절로 인해 막힌 마음이 뚫립니다. 하다못해 칫솔을 들고 양치질이라도 하면서 일단 움직이면
좌절이 공회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무풍선에서 바람을 빼는 것은 커다란 망치가 아니라 아주 작은 바늘이 끝입니다. 그러니 일단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좌절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적절한 수준의 좌절은 자아의 힘을 튼튼하게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단번에 엄청난 좌절을 겪는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은 발병은 피해가면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예방주사같이 현명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살면서 겪는 일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은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긍정적 사고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고 나쁜 일이 생기면 예방주사. 정신분석은 좌절의 의미를 이해시키고 좌절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도와줍니다. 그것은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정신분석 시간 중에 분석가는 분석을 받는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분석을 받는 사람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고스란히 분석가에게 말합니다. 분석가는 주로 잘 듣는 데 집중합니다. 분석 시간에 너무 말을 많이 하며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분석가가 있다면 제대로 수련을 받았는지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분석을 받는 사람이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거나 대답을 미루는 것이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분석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질문을 한 입장에서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좌절감이 내면의 성찰을 위해 근원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들은 답변에 만족하기보다는 답을 듣지 못한 불만족을 더 철저하고 깊은 자유연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분석가에게 과거의 인물과 자신의 관계를 옮겨 대입해 느끼는 전이 현상이나 떠오르는 환상이 추가적인 도움을 줍니다. 분석 시간에 느낀 좌절감을 분석 시간 밖에서 느끼는 좌절감과 연결해 분석받는 사람의 성격이나 갈등 구조를 더 명확히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뜻 좌절이라고 하면 나쁘게만 들리지만 좌절을 치료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적절한 정도의 좌절이라고 합니다. 좌절은 필요한 약입니다.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 대장간에서 쇠를 달궜다가 식혔다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은 인생의 종말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챕터 10. 도망간다고 피할 수는 없다. 망설임, 열등감.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것이다. 그의 입술이 침묵을 지킨다 해도 그의 손가락 끝들이 제잘거리게 될 것이다. 밀고와 폭로가 그의 몸 모든 구멍에서 스며 나올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망설임을 정신분석 용어로는 양가감정이라고 합니다. 양가감정, 망설임.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시에 두 가지 상반되는 느낌을 느끼거나 태도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에 대해 미움과 사랑의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양가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망설임은 실제로 그 대상의 정체나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되어서 의식에서 망설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망설인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마음으로 서성이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가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느껴지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도 강요해서도 아니고 스스로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기운을 빼고 제자리에 쓰러집니다. 망설임은 버릇입니다.
버릇이란 마음에 깊게 새겨진 것입니다. 고궁에 걸려있는 현판처럼, 집 대문 옆에 걸린 빛바랜 문패처럼 오랜 세월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익숙해서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쉽게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망설임은 방해꾼입니다. 너무 망설이기만 하며 사는 것은 인생 낭비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망설임은 성숙을 위한 고통입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으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완벽함이라는 함정에 빠지다. 흐르는 물처럼 살려면 망설임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왜 망설이는지를 알아채야 합니다. 왜 나는 망설일까요?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망설임이라고 하는 현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위해 망설입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내 마음은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완벽해야 한다. 고로 완벽하게 준비가 되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왼발이 나가려 해도 오른발이 말립니다. 그래서 늘 제자리에 서서 두리번거리기만 합니다. 남들은 앞서 나가는데 자기는 제자리에 서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준비만 되면 남들이 걸을 때 나는 뛰어가 그들을 앞지르겠다고 자신을 달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걷거나 뛰기 위해서는 우선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걸음마를 배웠는지 금방 생각나지 않겠지요?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기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뒤뚱거리며 겨우 몇 발짝을 걷다가 넘어져서 울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걷는 과정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걷거나 뛸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 조금씩 배워서 완벽해진 것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행동하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패나 어떤 방패도 막을 수 없는 완벽한 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완벽에 대한 소망, 환상, 때로는 망성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늘 결과가 나빴다면 매사에 망설일 수밖에 없겠지요. 새로운 도전 이퀄 실패 100%라는 공식이 마음에 새겨졌겠지요. 그 공식을 새로운 도전 이퀄 성공 가능성 50% 플러스 실수 가능성 50% 플러스 학습 기회 100%로 바꾸어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패가 아니고 그냥 실수입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피드백입니다. 실수를 통한 배움이 삶 자체,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연히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아닌 이상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건물 옥상에서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면 삶의 중요한 문턱에서 머뭇거림은 곧 후회로 이어집니다. 계단조차 밟아보지 못했으니 경치 구경은 어림도 없습니다. 망설임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망설임을 권장하는 사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빨리 결정을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결과가 잘못되면 충동적이라는 비난을 받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생각이 짧다라는 핀잔을 상사에게 듣고 눈물을 쏟을 수도 있겠지요. 오히려 남들이 하는 모양을 잘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가 보면 무슨 일이든 평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는 전략적으로 망설여야 합니다. 일단 무의 세계로 들어가야 그 위에 유의 세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망설임이 기초를 다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 분석 시간에는 망설임으로 표현되는 양가 감정을 통해 내면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석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만을 지나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드러내기 어려운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의식에서는 사랑이, 무의식에서는 미움이 공존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갈등이 숨겨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구조를 분석하면 아버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양가 감정이 오래된 갈등을 발견하고 해소하는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팝콘 같은 심리, 열등감. 나는 엄마 친구 아들이나 딸들과 공부나 능력에서 비교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나는 엄마 친구 아들이나 딸과 공부나 능력에서 비교당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들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연봉을 얼마 받는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나는 정말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모의 얼굴을 살피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비교 대상이 남이 아니고 같은 집에 사는 형제일 경우에는 더욱더 힘듭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 있게 하고 싶어도 자꾸 망설이게 됩니다. 망설인다는 것은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내가 나의 눈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를 관찰하고 있는 초자, 자아 이상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자아 이상과 내 자신감 사이가 서울과 부산만큼 떨어져 있다면 나는 엄청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열등감은 어린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려서 부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비판적이면 열등감의 싹이 자랍니다. 비판적이라 함은 어린아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수를 부모가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개 부모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원인이지요. 예를 들면 경쟁심 때문에 친척집 다른 아이들과 자기 아이를 비교한다든지 부모의 완벽주의로 인해서 아이의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역시 부모의 입장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열등감은 세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또래에 비해 키나 체격 등에서 신체적인 차이가 있어도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에 나는 남처럼 능력이 뛰어나거나 멋있는 것도 아니고 사는 형편도 신통치 않습니다. 그런 열등감이 의식의 세계로 올라오면 나는 괴로워합니다. 내 삶의 내비게이터가 정체성의 혼돈을 일으켜 경로 재탐색을 반복하면서 길을 잃고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 제대로 주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운을 차리려 해도 도무지 해낼 자신이 없으니 움츠러들고 머뭇거립니다. 남들은 나와 전혀 달라 보입니다. 걷는 모습도 힘차고 눈빛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 눈빛을 보면 내 열등감은 어느새 팝콘 기계 속의 옥수수알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열등감을 느끼면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깨가 숙여지며 배와 허리에서 힘이 빠지니 키까지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나는 내 열등감을 저주합니다. 집 나간 자존심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에 광고라도 내야 할까요? 특히 청춘의 자존심은 수시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자신감을 재는 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자신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알려줍니다. 자신감은 마음의 연료입니다. 그러나 연료가 부족하다고 자동차를 버릴 수는 없죠. 열등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늘려가면 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남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우월감과 열등감의 균형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우월감에 너무 빠지면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는 균형감을 잃게 됩니다. 열등감 때문에 남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어느새 자신의 존재가 작아지고 삶의 궤도가 흔들립니다. 열등감이 심하면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남의 칭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오히려 남을 깔보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남을 깔보는 것은 내 열등감이 상대방에게 투사되어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꼭 성급하게 치료해야 할까요? 약간의 열등감 때문에 분발해서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그 열등감은 기본적인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한 열등감 때문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한다면 당연히 치료를 해야겠지요. 열등감은 늘 지고 있는 등짐입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목까지 조여와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열등감을 내려놓기 위해 하루하루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치료를 안 받으면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치료의 핵심은 억압되어 있던 열등감을 의식의 세계로 불러와서 정신분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내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략적으로는 열등감의 의미 분석, 그동안 동원된 방어기제의 업그레이드 작업, 대인관계 반복 패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한계를 살펴보면서도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내 장점들을 인정하고 키워서 열등감의 근원인 단점을 장점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게 덮어야 합니다. 챕터 11. 나 자신과 하는 경쟁. 시기심, 질투. 인간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도전적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 잘못 읽었네요. 인간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도덕적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부러움, 시기심, 질투는 같은 동네에 모여 삽니다. 부러움, 시기심, 질투는 같은 동네에 모여 삽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기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심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미국의 저술가 해럴드 코피는 시셈이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세는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기심을 느끼는 것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밤거리의 네온 불빛처럼 시기심이 번쩍이는 것을 느낍니다. 시기심이란 단어는 모든 언어권에 있습니다. 인류의 본성입니다. 어느 배우가 영화에 출연해 받는 수억 원의 광고료나 어느 개그맨이 텔레비전에 한 번 나와서 웃기고 받는 거액의 출연료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나는 시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정신분석학에서도 중심 개념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형제간 경쟁, 승화에서 시기심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기심은 비교에서 생겨납니다. 나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 남이 시기의 대상이 되며 시기심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가 나와 달리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잘 나가는 것이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기심은 세상을 제대로 읽는 균형감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 마음은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시샘의 대상은 무한합니다. 흔한 것으로 돈, 젊음, 아름다움, 권력, 지능, 재능, 지식, 지혜, 행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도 있고 노력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영어권 속담인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다 라는 말 자체도 시샘의 표현입니다. 영어권에서 이런 속담이 있군요. 용모나 몸매를 둘러싼 시샘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에 흔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성적 매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여자가 잘생긴 남자를 시샘하는 일은 드뭅니다.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의 관심을 끄는 다른 남자를, 여자는 잘생긴 남자를 끌어당기는 다른 여자를 시샘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시기심은 다르다. 남성의 시샘은 거칠고 어수룩합니다. 남성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환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감 없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스윙폼, 억만장자 빌 게이츠의 재산, 바람둥이 영화배우의 여성 편력을 시샘합니다. 어쩌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남자다운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여성의 시샘은 세밀하며 일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고급 식당이나 특급 호텔 로비에서 여성의 시선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남이 입은 옷과 들고 있는 가방의 브랜드를 즉시 파악합니다. 결혼하면 남의 부인과 나를,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의 아이들과 내가 낳은 아이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하는지가 시샘의 대상이 됩니다. 남의 아이들이 내가 낳은 아이들에 비해 얼마나 공부를 더 잘하는지가 시샘의 대상.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길 원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때의 젊음을 빼고는 모두 다 얻거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몸매나 용모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스스로 감추고 싶은 자신 없는 곳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는 언제나 문전성시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도 빼어나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잘한 친구가 있다면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부러움, 시기심, 질투는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뜨거운 피가 흐르고 감정을 느끼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가용 없이 무더운 여름이나 눈바람이 부는 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라고 아주 고생하다가 생활비를 아껴서 겨우 중고 소형차를 샀다고 칩시다. 비록 작고 낡은 차이지만 구입한 첫날 아마도 자기 몸을 씻는 것보다 더 정성껏 그 차를 닦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겠지요. 그 사람의 아침 출근길을 상상해 봅시다. 정지선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왼쪽, 오른쪽에 서 있는 다른 차들과 자기 차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태어난 후 처음 구입해서 몰고 온 마이카의 행복은 금방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러움, 시기심, 질투 모두 그 시작은 나에게 없거나 부족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물건만이 아니고 장점, 경쟁력, 업적, 심지어 인생 목표나 꿈꾸고 있는 소망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부러움, 시기심, 질투의 모습은 각각 다릅니다. 부러움은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발랄하게 떠들며 지나가는 여고생들을 보면서 아 좋겠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잠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젊음에 대한 부러움입니다. 반면 시기심은 다릅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이나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잠시만요.
반면 시기심은 다릅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이 잘된 것이나 잘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시기심에 잡히지 않으려 하지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라는 환상의 힘으로 광고에 나오는 에너자이저 건전지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시기심의 시동을 겁니다. 나도 감당할 만한 차이라고 느끼면 부쩍 시기심이 커집니다.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더 받는다고 하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나도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라고 생각이 흘러갑니다. 보통은 타인과 내가 가진 것의 차이가 아주 크면 시기심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와 나를 비교해보았자 승산이 없고 시간 낭비일 것이 뻔히 보여서입니다. 시기심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활용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아마도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쳐다보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남은 저런데 나는 왜 아니어야 돼? 라고 불평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와 비슷하게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부러움과 감탄으로 일단 끝내고 지금부터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 방향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 우선 시기심의 정체를 들여다봅시다. 나 그리고 남의 심리를 시기심으로 들여다보기. 시기심은 평준화 전문가입니다. 내 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남의 수준을 깎아내리려 애씁니다. 시기심의 나라에는 전망 좋고 편리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모양의 규격화된 2층 집에 살아야 합니다. 내 집이 조금이라도 덜 좋으면 더 불만이 생깁니다. 내 집이 더 좋으면, 조금이라도 덜 좋으면 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피곤할 것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서 저희 집 수도가 얼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찬물은 나오거든요. 감사하더라고요.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서 감사를 찾으면 시기심, 남과의 비교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러스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이랬을 때 와,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은 적어도 화장실 물은 내려가니까 냉수는 나오니까. 많이 추웠나 봐요. 보인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없다. 그에게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아. 어째서 내가 못 가진 것을 그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는 안 돼. 그것은 나에게 더 어울려. 세상이 그래서는 안 돼. 이런 마음의 속삭임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의 부정적 에너지는 남을 끌어내려서 나와 같은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다가 자신이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남의 집과 비교보다 돌아오는 겨울에는 절대 그 집에서 살지 않겠다는 각오를 했네요. 적어도 보일러가 얼지 않는 그런 곳으로 돌아오는 겨울에는 꼭 갈 겁니다. 시기심에는 악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악의는 시샘을 당하는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가 억울하고 황당하도록 느끼도록 만듭니다.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베이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을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가 그의 종목에 안 나왔기에 운 좋게 됐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그랬다는 줄 알았네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악의적인 거지요. 그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에너지는 시샘을 하는 사람에게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거칠게 만듭니다. 결국 그 사람 옆으로는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본뜨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시기심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은 나쁜 시기심입니다. 내가 누구를 왜 시기하는지를 적어보면 지금 내가 누구이고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심리검사 판독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잠복해 있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변화무쌍하며 변장술에 등에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시샘을 변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 옹졸하고 속이 좁다는 것을 사방에 광고하는 셈이니 당연히 그것을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시기심이 많아 라고 누가 지적하면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그 사람에게 화를 벌컥 내게 됩니다. 남이 나를 시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판독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시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빈정대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깔보는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도 시기하는 사람이기 십상입니다. 이빨림 뒤에 시기심을 감추고 정반대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해야겠네요. 제 주변에 빈정거리거나 깔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시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이렇게 지나치게 빈정거리거나 이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특히 시기심에 빠지기 쉬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려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일까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시기심이 없을까요? 어려서 사랑을 받고 만족스럽게 살아왔다고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만족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100% 시기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샘은 어려서부터 마음에 깊고 단단히 뿌리를 내려 어른이 된 후에도 남과 나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내가 이룬 성공 속에는 항상 나와 제일 친한 친구들조차 언짢아 할 그 무엇이 있다. 내가 이룬 성공 속에는 항상 나와 제일 친한 친구들조차 언짢아 할 그 무엇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겪는 불행한 일에서 우리는 싫지 않은 무언가를 느낀다. 라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맞아요. 타인의 행복보다 불행을 반추해서 난 요 정도면 그래도 행복한 거지 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고 살지 않나요?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결국 실패하는 게임, 질투. 질투는 부러움, 시기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질투와 사랑을 흔히 착각합니다. 영국 작가 로렌스 더럴은 눈이 먼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질투이다 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열정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술가들의 열정과 그들의 작품에 포함된 열정의 표현을 무시할 수 없다면 질투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문학, 영화, 회화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를 보십시오. 이아고에 의해 마음에 질투심이 심어진 오셀로가 자기 부인 데스데모나와 부관 카시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어떻게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질투가 어떻게 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오셀로는 이아고에게 카시오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오셀로의 귀에는 데스데모나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오셀로는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내 데스데모나를 죽입니다. 이아고는 체포됩니다. 나중에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오셀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렇게 질투는 염산과 같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부식시켜 녹여버립니다. 질투. 하나의 감정에는 항상 앞과 뒤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앞에 열광적인 사랑이 있다면 뒤에는 파괴적인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질투는 파괴적 사랑의 메신저입니다. 사람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대담하게 해냅니다. 가장 달콤하기 그지없던 연인 관계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러움이나 시기심이 주로 물질에 대한 것이라면 질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투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아끼는 관계를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어서 심하게, 때로는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투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 행동으로 격렬하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한국어를 하지만 저쪽에서는 프랑스어를 하는 것처럼 단어와 문법이 전혀 다른 언어로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질투는 내 마음의 혼란함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일종의 강박증입니다. 질투라는 강박증이 심해지면 그 사람은 첩보 활동에 준하는 행동과 모략을 가리지 않습니다. 질투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노란색 또는 녹색입니다. 노란색은 불륜의 색이기도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는 녹색 눈을 가진 질투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질투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질투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피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게임입니다. 질투는 소용돌이 폭풍과 같아 그 속에 서면 다치거나 실종됩니다. 질투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는 동시에 실패로 끝날 것을 미리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싸워서 그를 얻기 위한 무기로 쓰기에는 질투라는 무기는 역설적으로 너무 허약합니다. 질투란 처음부터 내가 희생자로 보이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질투에 사로잡혔다. 고통스럽다. 질투 때문에. 질투하는 나를 내가 탓하기에. 질투가 다른 사람을 해칠까봐 두려워서. 내가 질투와 같이 흔해 빠진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끊임없는 생각에 내가 미칠 것 같아서 나는 정말 힘들다. 두 사람의 행동, 눈빛 하나하나 모든 것이 나를 질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내 사랑을 통해 쌓아나간 그 사람의 얼굴과 몸, 자상함, 따뜻함이 그동안 얼마나 내 마음을 감싸고 위안해 주었던가. 이제 그것들을 모두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린다면 정말 못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안테나를 세우고 끊임없이 질투를 일으키는 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게 됩니다. 마치 수사관처럼 작은 행동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질투는 질투하는 사람을 정밀 분석관으로 만듭니다. 나는 내 소중한 사람과 내 경쟁자 사이에서 나누는 말과 하는 행동, 모든 것을 늘 관찰하고 의미를 알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질투의 에너지 운동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행동도 치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감옥에 자기를 스스로 가둡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까? 정도의 의문에서 끝나지 않고 왜 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자기 비난이 이어집니다. 질투는 내 마음을 밖으로 투사한 자석에 스스로 달라붙어 나를 자석의 힘의 포로처럼 맡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내 경쟁자는 결국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질투는 환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 환상에서 깨어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러움, 시기심,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돈의 예를 들어볼까요? 돈은 나에게 삶의 편리함을 보장해 줍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돈의 절대 액수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할 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1년에 900만 원을 벌 때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나는 남이 1년에 2000만 원을 벌 때 내가 12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비교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부유층의 생활은 지나칠 정도로 호사스러워 인간이 물질적 풍요로움에서 누리는 만족감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질의 풍족함에 대한 욕구가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이 지닌 보편적 문제입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한탄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다른 소중한 것들을 즐기지도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불만족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자에 대한 시기심이 지나치면 자기 마음의 탐욕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집착합니다. 부의 균등한 분배에 열을 올립니다. 물론 사회적인 평등의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시기심을 가리는 알리바이로 그런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을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 때 나타납니다. 시기심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 할 때 나타납니다. 질투는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질투는 나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지키려는 싸움. 시기심은 남이 가진 것에 배아파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입니다. 시기심은 시기를 하는 사람과 시기의 대상인 사람, 그 두 사람이 출현하는 2인극입니다. 질투는 질투하는 사람, 질투의 공격 목표가 된 사람, 그 두 사람이 서로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는 사람이 등장하는 3인극입니다. 질투는 3인극, 시기는 2인극. 정신분석가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움이나 시기심이 전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러워하기에 꿈꾸고 꿈꾸기에 성취합니다. 시기심이 평등의식과 민주사회의 탄생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기심은 촉매 역할을 합니다. 시기심은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고 새로운 출발의 방향을 잘 세우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자신을 향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노력으로 시기의 대상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인가에 따라 결과는 아주 달라집니다. 시기심을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면 시기의 대상이 못지않게 발전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그것을 개인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무엇을 바꾸려는 힘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운동도 왜 남자들만 이라는 건설적인 의미의 시기심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시기의 대상이 된다. 현대인은 자기애가 매우 강합니다. 자기만이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피곤하게 하면 잘못은 남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해버립니다. 내가 남을 피곤하게 하면 그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내 사정과 내 성격을 남이 당연히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에 내가 힘들게 타인을 이해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내 사정과 내 성격이 남을 당연히 이해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에 내가 힘들게 타인을 이해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애적 생각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싫습니다. 머리 아프게 그런 쪽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욕구와 기대, 내 성격의 유난한 점, 내가 세상과 남들이 보는 치우친 시각, 내가 서둘러 내린 결론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말썽이 생기면 내 문제가 아니고 남의 문제로 돌려야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립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남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들여다보아야 해결책이 보입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하기 싫다면 적어도 내가 무조건 옳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을 옆에 모으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나의 생각에 박수치는 사람들을 모으면 모을수록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내 편견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내 단점과 내 잘못을 찾기 싫으면 차라리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적어도 한두 가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출발해 그와 나를 큰 그림에 포함시켜 생각해보세요. 시기심과 질투가 모여서 우글거리는 곳이 사회입니다. 특히 직장은 그런 갈등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남녀 사이의 질투, 가족이나 친구 사이의 시기심은 사적인 영역이고 차라리 단순해서 누가 문제인지가 빠졌네요. 누가 문제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문제인지. 169페이지. 눈앞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겪는 시기심이나 질투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장에는 성격이 아주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사는 일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나를 버리고 사는 일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직장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안의 나는 살아 숨쉬는 생물입니다. 밖으로 비집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 안의 그와 내 안의 나가 충돌합니다. 비교적 생활이 단순한 학생 시절보다 숨차게 뛰어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 시기심의 활동은 더 활발해집니다. 직장 내 시기심은 평판, 승진, 보상, 임금 인상, 자격증 취득, 인맥 쌓기를 둘러싸고 일어납니다. 우리 집 귀한 자식인 나를 제치고 다른 사람에게 기회와 혜택이 가는 일이라면 전부 다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직장이 시기심의 주요 무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만 하면 되는 학창생활도 즐기면서 하는 취미생활도 아니고 필요하면 바닥도 기면서 돈을 받는 일로 얽혀있으니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직장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라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분명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경쟁시키기 때문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되면 경계가 더 흐려집니다. 다양한 관계에 둘러싸여 일을 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이 꿈에 나올 정도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보기 싫은 일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럴듯한 말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시기심은 직장 안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내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입니다. 그럴 때 시기심은 직장 안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내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입니다. 직장에서 느끼는 시기심은 내가 남과 비교되어 내 자존심이 위협을 받을 때 잘 생깁니다. 그 싹이 은밀하게 움트고 돋아나는 것은 스스로도 눈치를 잘 못 챕니다. 때로 시기심이 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면 수치심 때문에 놀라 얼른 파묻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승진할 때 나는 하지 못하면 창피합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속 좁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 얹혀집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를 시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기심이 안 보이는 곳에 파묻혀서 잠복해 있더라도 시기심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뿜어내는 유독가스로 직장과 나 자신이 그을립니다. 그러다가 시기심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정해진 시나리오를 따라갑니다. 시기심의 파트너는 열등감과 분노입니다. 열등감과 분노가 구석구석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시기의 대상인 그도 시샘하는 나도 모두 일을 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못 참는 사람이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직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도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은 정말 나를 놀라게 합니다. 놀라움은 시기심을 부추깁니다. 동기 사이의 경쟁은 같은 조건으로 같은 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경쟁과 달리 현재의 차이점이 더 확실하게 비교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힘듭니다. 시기심이 긍정적으로 변형되면 자신을 발전시키지만 악일이 남아있으면 남을 힘들게 하다가 결국 나를 해칩니다. 일생을 남과 나를 비교하며 시기심에만 묻혀 산다면 인생의 낭비입니다. 가벼운 시기심은 정상 반응입니다. 그러나 시기심이 너무 커지면 나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니 달라져야 합니다. 덮어놓고 시샘하기보다는 시기의 대상을 동일화해서 나도 그렇게 되도록 닮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해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동시키고 있는 시기심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가까이 두기에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자꾸 밀쳐내려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시기심이 느껴질 때는 차라리 통과라고 자신에게 외치는 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하고 존중하는가의 자존감 문제입니다. 시기심에 매달리거나 시기심을 없애려고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내 자존감을 높이는 쪽으로 나를 개발하는 것이 근본 처방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을 받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치료를 통해 나를 외적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고 내적 기준으로 키워가는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지나치게 느끼는 사람이 정신분석가를 찾아오면 분석가가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요리책에 나오는 레시피처럼 칭찬은 몇 스푼, 비판은 몇 그램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신분석가는 분석을 받는 사람이 시기나 질투를 느끼는 이유와 그 의미를 정신역동적으로 알아내려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해해서 분석받는 사람이 알도록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러지 않고 표피적인 이야기를 옆집 사람이나 친구처럼 하는 분석가가 있다면 걱정이 됩니다. 분석가가 내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나에게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 상담과 정신 분석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왔는데 나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치료자라고 해서 금방 알고 방향을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정신치료나 정신분석은 짐작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은 내가 말한 것에 근거해서 치료자가 나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의 의미를 해석해서 나에게 되돌려주는 과학입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치료자는 위험합니다. 그러니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듣는 연습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타인을 찾아 끝없이 방황하는 무의식.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수줍음이 많다. 우리와 나 사이에서 때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가장 달콤한 무의식,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무의식은 이유 없이 좋은 사람, 왠지 미운 사람을 나눈다. 왠지 미운 사람이 있죠. 이유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 기준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 그 기준은 바뀔 수 있을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자폐적이라고 합니다. 자폐적이란 현실과 담을 쌓고 자기의 내면 세계에 들어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회성을 기를 수도 친구를 사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며 살아야 제대로 성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선이 밖으로만 향해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기만 하고 자신의 욕구는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밖을 내다보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항상 중요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정신분석학적으로 풀면 늘 대상을 찾으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란 의자나 책상 같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갓 태어나서부터는 부모가 나에게 매우 중요한 대상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 중고등학교 때는 동성 친구, 대학생이 되면 이성 친구, 결혼하면 배우자가 내 인생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대상들이 복사된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상들이 복사된 이미지들이 존재합니다. 대상으로서의 나를 내가 경험하고 쌓은 이미지가 자기 표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겪고 만들어낸 이미지는 대상 표상입니다. 살면서 겪는 일들은 현실의 외적 대상들과 마음속의 내적 대상들, 그리고 무의식, 전의식, 의식, 자아, 이드, 초자아가 전개하는 드라마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부분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없다면 삶이 팍팍해집니다. 반대로 드러난 나와 숨겨진 내가 잘 연결된다면 내 삶은 윤택해집니다. 앞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무의식 속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치유가 모두 나의 대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임을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안, 우울, 분노, 공포, 좌절, 망설임, 열등감, 시기심, 질투, 모두 내가 내 마음속의 자기 표상들과 맺는 관계, 내가 내 마음속의 대상들과 맞는 관계에서 처음에는 상처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아물면 치유된 흠집이 남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나서 얼마나 크고 깊은 흠이 남느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결국 관계가 없는 상처는 없고 관계 없이 아무는 상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우리는, 그들은 대상을 찾아 관계를 맺으려고 분주합니다. 정신분석 시간에도 대상을 찾아 헤매는 행위는 계속됩니다. 나는 내 분석가와 나의 관계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그가 나에게 하는 말, 그가 내게 하는 행동은 물론 그의 기침소리 하나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그가 나를 쳐다보았는지 아닌지, 그가 나에게 미소를 띄었는지 아닌지가 모두 나에게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때는 정신분석가가 아버지처럼, 어느 때는 어머니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내게 연인처럼 느껴지면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분석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의 현재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나의 과거와 연결시켜 흐트러져 있는 내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어 그 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겠지요. 여러분 앞에 분석가가 있다고 스스로 상상해 보세요. 그와 대화함으로써 내가 대상을 찾아 방황하는 현재는 내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어떻게 닦아내느냐에 따라 내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채팅을 봤네요. 너무 늦었죠? 책 제목은 프로이트의 의자입니다. 프로이트의 의자. 잠시 제가 전화 통화를 해야 돼서 잠시만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챕터 12.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수줍음이 많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수줍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뻔뻔해졌다고 할 정도로 수줍음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더 이상? 전부 책에서 이 정신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부 100은 아니겠죠.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네요. 수줍음은 이상한 자기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안드레 두뷰스. 현대사회에서 단 하루도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낯선 사람을 경계하게 되어 있지만 유독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다. 저도 그렇죠. 아무리 진정하려고 해도 멈추지 않는다. 네, 심장이 튀어나와서 저 앞에 탱탱볼처럼 튀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홍당무처럼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난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더욱이 발표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는 일은 더 힘들다. 이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어려서 잠시 낯을 가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너무 낯을 가리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민한 반응 중에 흔한 것이 수줍음입니다. 어려서 수줍어하는 것은 숨 쉬는 것 같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수줍음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자신감에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조차 마음 한 구석에는 수줍음의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줍은 사람인지를 알려면 나와 비슷한 사람과 비교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톡톡 튀는 개그맨과 자신을 비교하여 나는 수줍어서 안 돼 라고 지레 겁을 먹지 맙시다. 관객의 시선이 몰리는 무대에서 치열하게 경험을 쌓아온 사람과 보통 사람인 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성 좋고 남 앞에서 발표 잘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사회성과 발표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써먹을 이야깃거리를 쪽지에 적어가지고 다니며 틈틈이 연습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수줍음을 줄이고 자신감을 기르는 것은 운동 연습과 같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질까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면접관 앞에서 수줍어하며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걱정만 해서는 수줍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작은 발표에서 성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안되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앞에서라도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수험생이 아니라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문제를 내는 연습을 해보면 면접관도 인간이고, 수험생이 아니라 면접관의 입장에서 문제를 내는 연습을 해보면 면접관도 인간이고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의 자기 표상을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대상 표상을 덜 비판적인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수줍은 사람은 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그럴 때는 스트레스 때문이구나 라고 당연하게 여기면 빨리 가라앉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겼나? 라고 걱정하면 심해집니다. 수줍은 사람은 심장의 고동 소리에 너무 집중하다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어서 일을 망칩니다. 차라리 심장의 고동 소리를 나를 응원하는 소리로 즐기십시오. 스트레스 받고 긴장된다는 것은 실패가 눈앞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살기 위해 내 몸이 나를 위한 응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몸의 생체 에너지 발현으로 존중해 주세요. 마치 자동차 경주 직전에 막 시동을 건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처럼 즐겨보세요. 뒤집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100m 경주의 출발선에서 대기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풀려버린다면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결승점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몸이 느끼는 긴장감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느끼는 긴장감을 나를 표현하기 위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그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온통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붉히고 수줍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얼굴을 맞대거나 목소리를 나눌 필요 없는 이메일과 인터넷의 익명성에 익숙해집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살면 폐인이 됩니다. 남 앞에 자신 있게 나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시작해야 합니다. 조급해하면 지레 무너집니다.
때로는 사명감이나 헌신하려는 정신도 수줍음 극복에 도움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힘든 삶을 살다가 자신의 내면으로 스스로 숨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과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의 내면 세계와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수줍음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줍음을 하루아침에 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자신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동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나요? 그가 그린 추상화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세하게 그려진 눈과 코가 있었던 구상화로 그림이 시작됩니다. 아주 많이 고쳐 그리는 과정에서 그림이 서서히 모습을 달리하면서 결국 추상화가 됩니다. 수줍음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도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면 언제 내가 그렇게 수줍었었나? 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모두 정리되고 바뀌어야 합니다. 수줍음은 구상화이고 숫기는 추상화입니다. 수줍음은 구상화이고 숫기는 추상화입니다. 수줍음에는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이 자세히 그려져 있지만 낡은 대상이 변형되어 새로 생겨난 숫기는 그저 활발하고 역동적입니다. 그럼 수줍음과 숫기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낡은 대상이 변형되어 새로 생겨난 숫기는 그저 활발하고 역동적입니다. 챕터 13 우리와 나 사이에서 애착과 고독. 애착 없는 사랑은 가볍다. 노먼 브라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남이 모여 살면 사회가 됩니다. 나와 남이 모래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각자의 형체가 없이 나와 남이 구분이 안 되게 녹아서 붙어버려도 안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이 같이 섞여 있지만 따로따로 구분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따로 국밥이 되어야 하는군요. 말아 나오는 국밥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애착이라고 하는 풀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할 수도 때로는 멀리 할 수도 있을 정도의 끈끈함이 있는 나와 남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착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정신분석학에서는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이라는 개념의 아버지는 앞에서도 말한 영국 분석가 볼비입니다. 무의식이 우리라는 것을 배우다. 애착의 출발점은 갓난아기 시절입니다. 애착은 엄마의 젖을 먹고 만지고 자라면서 조금씩 형성됩니다. 세상에는 나 말고도 나를 위하는 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아주 어려서는 엄마와 그 뒤에는 가족을 통해 우리를 느낍니다. 사춘기에는 친구들과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새로운 우리를 찾아 나섭니다. 처음의 애착관계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관계 맺기를 무조건 피하거나 관계를 맺어도 불안정하거나 모순적인 행동을 합니다.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싫다고 합니다. 속으로 확신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척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정말 피곤해집니다. 애착 중에서도 가장 달콤한 것이 이성과의 애착입니다. 그런데 달콤함에 끌리면 거기에 맞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관계가 달콤할수록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 에너지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상대가 실망합니다. 그렇다고 헤어지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연인과 헤어지는 것은 그동안 만들어진 애착관계에 금이 가는 일입니다. 그와 내가 이룬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달콤했던 관계일수록 상처가 깊고 크게 남습니다. 뒤처리도 큰일입니다. 태워야 할 사진이나 지워야 할 문자의 양이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카우치에 누워서 정신 분석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소 어린아이 같게 느껴집니다. 일시적인 퇴행입니다. 내가 혹시 그럴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분석 시간에 퇴행을 했다고 일상생활에서까지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을 받는 시간에 잠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거나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퇴행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욕구에 의해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려서 엄마와 가까웠던 것과 같이 분석받고 있는 지금 여기서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심정, 이런 것이지요. 분석을 받은 사람이 분석가에게 애착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석가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애착 관계를 원하는지를 자신과 그의 관계를 분석해서 이해하고자 애씁니다.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것을 분석가와의 관계를 통해 치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아플 때는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애착 관계를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변하는 자신을 차분히 바라봐 줄 수 있다면 일시적인 퇴행을 겪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헤어진 그 사람에게서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사랑? 아니면 애착? 고독은 사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낮에 일하면서 아무리 많은 사람과 즐겁게 웃으며 어울려도 그들과 나 사이의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 모두 허황된 것입니다. 외로움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처럼 외롭고 쓸쓸합니다. 고독감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봤자 힘만 더 들고 얻는 것은 없으며 자칫하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는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삽니다.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이 풍기는 낯선 냄새가 나를 압박하지만 내 발길은 오늘도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얼굴을 매일 본다고 해도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원히 낯선 사람입니다. 머나먼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 종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현대인은 완전하게 고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저 문을 잠그고 전화를 끄고 이메일을 닫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이 넘쳐나는 고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현대인은 신체 접촉을 아주 싫어합니다. 낯선 상대와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바싹 다가가 보세요. 금방 반응이 옵니다. 사람이 많은 대학실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졸지에 독감 환자가 되고 사람들은 재빨리 멀리 떨어진 의자로 옮겨갑니다. 기술의 발달로 현대인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내게 익숙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지만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외롭습니다. 일상의 대화를 분석해보면 건성으로 하는 말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도 않고 말만 내 쪽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야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진짜 소통은 눈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진짜 소통은 상대의 말을 내 말을 상대가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언뜻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상대방은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통보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외로움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표정을 보며 눈빛과 숨결을 느끼며 하는 대화와 전화나 이메일로 하는 소통은 아주 다릅니다. 얼굴을 안 보면 쉽게 오해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명씩 새로운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행사에 가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선의로 도와주려고 노력해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돕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래나 유머를 통해 자신을 알려보세요. 고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은 고독을 통해서 자랍니다. 세상 일이 모두 즐겁고 남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면 고독은 진정으로 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를 통합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프로이트도 화려한 사회생활보다는 소수의 친구나 동료들과 담소, 토론하거나 혼자서 생각하고 읽고 쓰는 시간을 훨씬 더 즐긴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정신분석가의 카우치에 누워서 하는 일도 따지고 보면 매우 고독한 작업입니다. 분석가의 작업도 오랜 기간 분석받는 사람의 내면 세계와 홀로 직면해야 하니 고독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애착만으로 물든 관계는 멀리 못 갑니다. 고독이 없는 성숙은 가볍습니다. 애착만으로 물든 관계는 멀리 못 갑니다. 고독이 없는 성숙은 가볍습니다. 챕터 14. 때로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많이 그러지 않나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죠. 우리가 사소한 것에 빈정상하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에서 비극은 말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이해 못할 때 시작된다. 침묵을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침묵을 잘하는 편인데 왜 말을 안 해? 이렇게 나오죠. 침묵도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침묵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뭔가 항상 바쁘고 뭔가 정보를 쏟아내고 그래야만 되는 듯한 분위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저는 선생님과 꼭 결혼합니다. 그녀는 면담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가요? 저한테 여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정도원 선생님. 남자분이신가? 저는 이게 아닌데 한국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너무 표현하는 언어들이 여성성이 느껴져서 저는 지금껏 여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녀는 혹시 아니죠? 동성애 선생님과 결혼하겠다고 했던 건 아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꼭 결혼합니다. 그녀는 면담실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언니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이 그러는 걸 알고 계시나요? 걱정이 돼서요. 그녀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어왔습니다. 부모의 폭력, 연인의 배신 등이 그녀가 원했던 행복과 환상을 빼앗아갔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그녀의 젊은 주치의였던 내가 자신의 삶의 진창에서 꺼내어 소녀 시절의 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수호천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나와 결혼한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의식의 세계에서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현실을 왜곡했을 겁니다. 이를 정신분석 용어로는 전이, 그 중에서도 긍정적 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그 단어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저희 직원한테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빨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전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잘 알아? 그랬더니 왜 암이 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똑똑하다고 두뇌가 명석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는 전이라는 거를 그냥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용어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전이, 병이 암세포가 전이 되었다라는 것처럼 감정이 옮아가는 거를 전이라고 하는가 봐요. 이를 정신분석 용어로는 전이, 그 중에서도 긍정적 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긍정적 전이 중에서도 극단적입니다. 나는 커서 아빠와 결혼할 거야 같은 어린아이 시절의 환상이 삶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치료자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이때 치료자가 치료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환자가 전이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집착을 해소시키고 환자가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잘 지내다 가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심하게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환자들로부터 흔히 듣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들어보면 무슨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약간의 의견 차이와 오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서로 마음에 피가 나도록 크게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는 화해를 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길은 감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홧김에 내가 몸을 해치는 일까지 생깁니다. 무의식의 갈등이 끌어오르다가 한계치에 도달해서 행동으로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뒤에서 나를 조종합니다. 무의식의 힘은 그렇게 큽니다. 무의식의 미묘한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이런 일 때문에 오해의 불씨가 생기고 어떤 일 때문에 오해의 불씨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연인 사이에는 상대의 말투, 엉뚱하다고 느끼는 상대의 불평, 지루함 등이 불씨가 됩니다. 저희는 연인도 아닌데 말투 때문에 아직도 싸워요. 그 불씨들의 정체와 의미를 알려면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오해란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암입니다. 오해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중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껍질이 빨갛다고 사과를 덮어놓고 토마토라고 생각해버리는 식이지요. 오해의 출발선은 부적절하거나 함량 미달인 이해입니다. 함량 미달인 이해. 전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오해도 없습니다. 과일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으니 토마토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된 것을 무의식이 오해로 바꾼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루하루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로 바쁜 남자친구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나를 챙겨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평소에 숨어 있다가 그가 한 어떤 행동을 심하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토라진 나를 달래려고 그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으로 풀리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설명만으로 오해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설명보다는 공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였더라도 대단히 섭섭했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까 두려워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대충 넘어가다가 오해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고 나서 자세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오해가 아닙니다. 다시 묻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묻지 않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라고 하면 내가 자기를 비판하고 공격한다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물으면 그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잠깐만, 다시 말해줘. 나 이해를 못했어. 진짜 잘 모르겠다니까. 그런 말을 하면 조금 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되묻는 거 자체를 약간 공격한다고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상대가. 혹시라도 그가 섭섭한 감정을 느낀다면 나를 멀리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그리하는 겁니다. 제대로 묻지 못하니 당연히 오해가 생깁니다. 가까운 관계에 집착하면 할수록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 오해는 늘어납니다. 오해가 늘어나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행복한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관계는 끊어진 관계보다 더 불행합니다. 무엇을 이해하고 싶은지, 무엇을 이해하고 싶지 않은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무의식적 욕구와 성격 구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니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오해가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못해 넘칩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는 항상 어렵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가 내게 보이는 연약함을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대개는 어렵습니다. 그가 보이는 연약함을 이해하면 내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바보 같다고 공연히 화를 냅니다. 그 말은 내 연약함이 바보 같다는 말이지만 그는 내 말에 상처를 입고 내가 그를 비판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지요.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공격성이 터져나올까봐 너무 두려운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야만적으로 보입니다. 열정이 넘친다거나 성격이 적극적이어서 좋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오해와 편견의 세계로 몰아가게 됩니다. 오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단이 개인을 오해하는 것은 집단 심리의 발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희생양은 항상 있었습니다. 희생양이란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빼앗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집단과 집단 사이의 오해도 자주 일어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정당 간의 싸움이야 식상할 정도입니다. 상대의 의중을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오해합니다. 오해의 정략적 이용입니다. 권력에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표지에 여러 번 등장하고 20세기의 위대한 인물로 선정될 만큼 인류의 지성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남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매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을 하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정신분석학은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생각, 느낌,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심층 심리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와 정신분석학만큼 오해를 많이 받아온 사람과 학문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한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파묻어 놓고 눈길을 주고 싶지 않은 심리적 저항도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완벽한 존재이길 바라며 그것에 집착합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집착을 버려야 이해 능력을 키우고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해결해야 그가 제대로 보이고 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면서 관계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자, 그러면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대화를 하기 전에 말을 잘 골라야 합니다. 프로이트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술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최대의 행복을 가져오거나 아주 깊은 절망으로 이끈다. 말은 정말 강력한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것은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에게 말을 할 때 단어와 말투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아무렇게나 말해도 탈이 없을 정도로 가깝고 안정적인 사이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왜 그렇게 해? 이러면서 많이 싸우죠. 아무리 가까워도 예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의 예의. 아무리 가까워도 그 사람의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걸리는 표현을 늘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무리한 기대를 버리세요. 상대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잘 설명해야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단어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투가 거칠면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싸우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아무렇게나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까울수록 더 크게 말이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이의 거친 말은 칼이나 송곳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당장 꽂힙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가 나를 아주 잘 이해한다고도 믿지 마세요.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까울수록 상대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감정을 개입시켜 환상 속에서 봅니다. 환상 속의 너와 나 사이에는 말 한마디의 이해가 아니고 서로 오해를 할 소지가 커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은 시청자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서로 오해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시청자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비난으로 느껴지는 말투는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논쟁이 이어지면 그와 나 모두 마음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피를 보면 누구나 흥분합니다. 대화를 시작한 원래의 좋은 뜻이 흥분과 분노의 열기 속에 증발해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일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면 안 됩니다. 종로에서 생긴 일은 종로에서 끝내고 그를 만나십시오. 그가 분풀이 대상으로 당신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기대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그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너무 좋아서 그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가 늘 자기 생각만 해주길 원하게 되겠죠? 두 사람이 다른 공간에 있다고 해도 항상 서로를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같은 공간에 붙어 있다고 해도 생각이 같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당신이 와인 향이 풍기는 낭만을 생각할 동안에 같이 있는 남자는 옆 좌석의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는 동안 여자는 옆자리의 남자와 자기 남자를 마음에서 저울질하며 비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상호 이해의 순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값비싼 와인의 건배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접속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접속을 위한 기반은 무조건적인 집착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순간의 열정은 어차피 쉽게 식을 수밖에 없다는 차가운 현실 말입니다. 아무리 첫눈에 반한 사이라도 열정은 쉽게 식습니다. 만남이 반복되면서 새로울 것 없는 익숙한 사이가 되면 지루해집니다.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새 옷을 입는 기쁨 대신에 잘 다듬어진 헌 옷의 편안함이 있으면 되지 않나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어오는 문구입니다. 오늘이 2023년 1월 28일 토요일. 새 옷을 입는 기쁨. 새 옷을 입는 기쁨. 기쁨을 저는
좋아하진 않아요. 불편하죠. 저는 헌옷의 편안함을 선택하겠습니다. 헌옷의 편안함. 그러니까 몇 번 세탁해서 그 부들부들해진 느낌의 옷이 저는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만난 사람 모두와 일생을 같이 보낼 수는 없겠지요. 당연하죠. 관계라는 것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끝내야 합니다. 물론 끝낸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의 고통이 두려워 마무리하지 못하고 집착하며 매달리면 삶이 장기간의 비참함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를 끝내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오해를 풀 수도 있는데 일시적 감정으로 저질러 버리면 안 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내 판단에 충실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혼자서 감정에 치우치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물론 암호하거나 의논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평소에 제일 생각해주는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해놓고 후회하고 상처받는 나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신과 의사에게 가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네, 모르는 동네로 가세요. 그것을 추천합니다. 아주 낯선 동네로 멀리 차를 타고 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나쁜 일만을 보지 말고 그와 나의 관계 전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곰곰이 살펴보고 미래도 예측해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헤어질 이유도 100가지, 계속 이어갈 이유도 100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헤어지고 새로운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전의 시간이 사실은 내가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쉽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애써서 즐겨보세요. 가장 달콤한 무의식, 사랑, 챕터 18. 가장 달콤한 무의식?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매우 미쳤다는 뜻이다. 미치고 싶네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매우 미쳤다는 뜻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형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는 사랑을 좀 믿지 않는 편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도 봤지만, 감정을, 색깔을 입힐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랑은. 사랑은 매우 미쳤다는 뜻이다. 지금은 트프로이트. 살다 보면 이유 없이 좋은 사람도 있고, 왠지 미운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면 정신분석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침전되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백지 상태에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검색해서 그 사람과 검색 결과를 비교하게 됩니다. 예전에 경험한 좋은 사람과 비슷한 면이 있으면 마음속 모니터에 좋은 사람으로, 이전에 싫어한 사람과 닮았다면 미운 사람이라고 평가 결과가 뜹니다. 저도 아직 이렇게 유치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 이를 전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로 옮겨와 새로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살아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는 속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이고 정신분석을 받는 사람과 정신분석가 사이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분석받는 사람의 대상관계가 분석가에게 복사되어 비치는 것입니다. 전이는 정신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도구입니다. 결혼 상대로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여자한테, 그러면 훨씬 더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저의 배우자를 보게 되면 자신의 어머니와 너무 상반된 저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종잡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어머님은 굉장히 순종적인 분이셨거든요.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닮은 남자한테 끌리는 것도 일종의 전이현상입니다.
제가 그래서 힘든가 봐요. 저희 아버지와 닮은 점이 전혀 없어요. 저희 배우자는.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로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정반대의 사람을 고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애써서 하려 해도 무의식의 그 방향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좋다거나 어쩐지 싫다는 느낌은 다 무의식에서 오는 전이의 영향입니다. 저는 항상 동생 같다는 생각을 했죠.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죠. 저희 엄마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환상. 책임감은 강해요. 낭만은 없지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환상.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과 내가 말이 잘 통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동의하는 것만을 가지고 서로 통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약간 관점이 비슷해지면서 요즘 들어서는 정말 좋은 친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서로의 숙성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들수록 친구 같은 관계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 초에는 되게 그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고 안 좋았었는데 너무 친구 같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되려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끝까지 장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점이 또 끝까지 단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의 편견인 것 같아요. 물론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나쁘면 다시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첫인상은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결정됩니다. 그러니 준비를 잘 하고 만나야 합니다. 우선 늦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 강박적인 것 같아요. 시간에 늦으면 일단 아웃이에요. 우선 늦으면 안 됩니다. 10분 전까지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것이 내가 나를 이기는 길입니다. 약속 시간에 누가 먼저 오는지에 대해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를 처음 만나는 날은 옷, 헤어스타일, 화장이 나를 나타냅니다. 제대로 차리고 가야 자신감도 생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 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쓸데없는 자존심을 과감하게 눌러버리세요. 상대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쉽게 이어집니다.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나 태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단순한 요령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해하고 이해받는 기술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통의 기술이죠. 사랑이라는 감정도 이 영역 안에 있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해하고 이해받는 기술이요.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함 또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해받고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공사로 위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받는 느낌은 인생을 움직이는 힘 중의 하나입니다. 평소는 물론이고 살아가면서 고난의 바다에 빠질 때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 어려움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살의 충동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말없이 가까이에 적어도 같은 도시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 모두가 상대를 먼저 이해하기보다는 상대가 자기를 먼저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려면 남에게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조건 마음을 비우고 잘 들어야 합니다. 무시하거나 듣는 척하거나 내게 좋은 것만 골라 들으면 안 됩니다.
듣는 것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내 입장에서의 비판이나 가치 판단을 미루면서 들어야 합니다.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소통의 물길이 열릴 것입니다. 관계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다. 그런데도 왜 관계를 끊지 못하는지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당연히 평등해야 합니다. 평등한 관계에서만 서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을 둘러보면 완전히 평등한 관계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 편이 다른 편보다 다소 유리하거나 불리한 위치에서 관계가 지속됩니다. 사랑의 대차대조표가 불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이 상대를 더 생각하고 다른 쪽은 상대를 덜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집착하는 사랑일수록 손실이 납니다. 손실은 상처와 흉터를 남깁니다. 나는 내 인생의 중심인 그 사람을 쉬지 않고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만약 그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내가 희생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야비한 사람이라면 내 희생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쏟는 에너지의 불균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가학적, 피학적 요소가 관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학적이라 함은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성향을 말합니다. 피학적인 것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상하게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가학적인 사람과 피학적인 사람이 만나면 오래 사깁니다. 병적이지만 서로 맞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가 나를 티끌 만큼도 생각해 주지 않지만 그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다. 포기하기에 내 사랑은 너무 깊다. 이런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해야 할까요? 괴로워하면서도 서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문제와 자녀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결혼하고 독립해서 잘 살고 있어도 자신을 괴롭히는 배우자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치 인질범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길들여진 인질과 같습니다.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숨은 이유는 환상과 두려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나를 아끼는 그 사람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면서 양보합니다. 그가 나를 때리고 나서 미안하다며 던지는 약간의 친절한 말에 사로잡혀 사실은 그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안아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나를 때리고 나서 후회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상대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는 것은 가학적인 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 중에 하나는 마음의 문제를 다른 사람과 함께 치료하며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그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다른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재조명해야 합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핑계를 대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책을 읽어주시니까 참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표현해 주셔서요. 댓글을 보고 종료할게요. 네, 저 목소리만 차분합니다. 성격은 아주 급하고요. 네, 긍정적인, 네, 약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책 제목은 프로이트의 의자이고요. 책은 읽어주시니까, 네, 책을 읽고 저도 듣고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읽어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